유튜브 알고리즘에 한 번쯤 등장했을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마트 로고송으로 만든 이 게시물의 누적 조회수는 1646만 회. 지금도 꾸준히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거 이마트 로고송으로 5배속으로 만든 이 영상이 화제되면서 신세계그룹은 이 유튜버를 간절히 찾기도 했죠. 이 밖에도 SSG의 구단주이자 현재 신세계그룹의 오너인 정용진 회장은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일명 용진이 형으로 불리며 재계 인사치고는 대중과 친밀도가 높은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창구로 대중과 친밀도를 높이며 잘 나가던 신세계가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퇴했던 신세계의 어머니 이명희 회장까지 등장하고 맙니다. 과연 신세계그룹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참고로 신세계그룹의 역사도 매우 긴 관계로 신세계 브랜드 백과 역시 장편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2023년 9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이끌던 강희석 이마트 쓱닷컴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백화점 대표가 임기를 남기고 전격 교체된 것인데요. 특히 강희석 대표는 이마트 창사 이후 처음으로 2019년에 외부 영입된 인사로 정용진의 남자로 불릴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차기 총괄사장 승진이 유력했으나 이명희 회장이 인사안을 반려하면서 교체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관심이 집중됐죠. 게다가 이들의 자리는 이명희의 사람들로 대체됐습니다. 이로써 신세계의 이명희 회장이 다시 복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최근 재계의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오너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희 회장 역시 원래라면 2015년 아들 정용진에게 이마트를, 딸 정유경에게 백화점 경영을 맡긴 후 한동안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거침없는 성장으로 이마트가 위기에 처하고 신세계백화점 역시 실적이 부진해지자 이명희가 직접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업계는 해석했죠. 비록 2023년 정용진 회장이 18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보다 업계의 주목을 받은 건 역시나 이명희 총괄 회장의 복귀였습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를 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창립 이래 신세계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은 얼추 들어맞는 듯한 눈치입니다. 실제로 신세계그룹의 최근 부진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만 이마트의 실적 부진이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마트가 잘 나갈 당시만 해도 대형마트 업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켰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이 미흡한 결과 2024년에는 매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음에도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사업 구조를 크게 바꾸지 못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이 경쟁사들에 비해 늦어졌고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빠른 배송 서비스에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위기를 맞은 건 이마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또 다른 한 축인 신세계백화점 역시 매출의 적신호가 켜지긴 마찬가지인데요.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소비 심리와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서서히 위기설이 감도는 중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세계건설의 위기는 그룹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PF 대출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신세계그룹의 신용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 신세계그룹은 지속적으로 카피캣 논란에 휘말리며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스타필드의 일렉트로마트가 미국 베스트바이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혹부터 이마트와 함께 흥행에 성공했던 노브랜드도 해외 유명 브랜드의 콘셉트를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기업의 혁신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세계 하면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이 카피캣에 대한 이슈는 이후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자면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용진 회장의 승진과 이명희 회장의 복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 보아 그룹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은퇴 후에도 그룹 내 위험을 떨칠 정도로 이명희 총괄 회장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희 회장의 올해 나이가 벌써 8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에서는 회장인 정용진 회장보다 이명희 총괄 회장의 입김이 더욱 세죠. 요즘 SSG만 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그의 모친인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얼마나 대단하기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경영에 뛰어드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명희 회장은 워낙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기 꺼리는 성격 때문에 운둔형 리더로 꼽히기도 하지만 한국 백화점 문화를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유통업계의 데모로 불리며 그녀의 혁신은 오늘날 한국 유통산업의 기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의 삶을 잠깐 되짚어 볼까요? 1943년 대구 태생인 이명희 회장은 잘 알려진 대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입니다. 당시로도 대단했던 삼성가의 3남 5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이명희 회장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오빠인 이건희 회장도 장미처럼 자란 막내라고 표현했을 정도죠. 특히나 명희에게만큼은 유별난 딸바보였던 이병철 회장은 해외 출장길이나 골프장 어디든 명희와 함께 동행하며 부녀 간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명희 또한 소문난 아빠 바라기였는데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먹는 과일까지 체크할 만큼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년간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는 것은 물론 평소 화려한 넥타이에 핑크색 와이셔츠를 즐겨 입는 아버지를 위해 손수 셔츠에 핑크색 단추를 달아 화려한 와이셔츠를 만드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죠. 그렇다 보니 부녀는 체질, 성격, 취향, 생김새, 음식 등 닮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재벌집 막내딸로 사랑만 듬뿍 받으며 자라던 명희는 이화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생활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1967년 남편 재은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매우 평범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재벌집 막내딸이었으니 삶의 레벨은 달랐겠죠. 어쨌거나 아들, 딸 사이좋게 하나씩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평탄했던 명희의 삶을 뒤흔들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 병철이 명희에게 갑자기 백화점을 떠맡긴 것이었죠. 병철은 여자도 가정에 안주하지 말고 남자 못지않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며 당시 삼성에 인수되었던 신세계 백화점을 운영해보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명희는 단칼에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죠. 결혼 후 12년 동안 두 아이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회사 경영이라니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빠인 건이만 하더라도 25살부터 착실히 경영 수업을 했는데 그때 명희는 마흔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어째선지 병철도 쉽게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한참 명희와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결국 호통까지 치자 명희는 어쩔 수 없이 늦깎이 나이에 경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앞둔 명희에게 병철은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죠. 첫째, 서류에 사인하지 마라. 둘째, 어린이의 말이라도 경청하라. 셋째,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 하지 마라. 넷째, 사람을 나무 기르듯 길러라. 그중 서류에 사인하지 마라라는 지침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으면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즉,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라는 것이죠. 대신 믿지 못할 사람은 아예 쓰지도 말라고 당부하며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희는 훗날 신세계 그룹을 총괄하는 시기에도 결제 서류에는 정말 회장 서명란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한 해에 고작 한두 차례 회사를 방문해 주요 사안이나 인사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을 정도로 매우 통큰 경영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 경영인에게 전적으로 회사를 맡긴다고 해서 명희가 바짓 사장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요.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물었죠. 어쨌거나 이왕 시작한 일,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명희는 병철의 경영 지침을 토대로 사회생활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경영 수업에 임했죠. 그리고 마침내 1980년 상무로 승진하며 명희는 본격적으로 신세계 백화점 운영의 키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것이 재벌들 사이에 경영권을 둔 형제의 난일 겁니다. 사실 삼성에서도 형제의 난이 있었고 현대에서도 유명한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명희가 백화점을 물려받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형제의 난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워낙 백화점 사업은 명희에게 물려주겠다는 병철의 뜻이 확고하기도 했지만 사실 1970년대 후반 삼성그룹은 당시 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 사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죠. 게다가 신세계 백화점은 사실 삼성가의 처음부터 주력으로 생각하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덤으로 딸려온 사업이었죠. 신세계 백화점 역사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첫 시작은 1930년에 문을 연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오늘날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전신이기도 한 미츠코시 백화점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 암살에서도 전지현이 쌍둥이 자매를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미츠코시 백화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방한 이후 1945년 9월 15일 미츠코시가 국내 백화점 사업을 철수하면서
미츠코시 백화점은 미군정의 소유로 들어가 동아백화점으로 상호가 바뀌었고 형태만 겨우 유지되다가 6.25가 터지자 1951년 7월 19일 거의 미군의 PX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다 1954년 11월 우리나라 관제청은 동아백화점을 미군으로부터 명도받아 다음해 2월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상품 대부분이 외제 밀수품이었고 국산품은 혜태 제과의 과자와 ABC 화장품 회사의 여자용 물분, 물기름이 고작이었죠. 결국 수익성 문제로 매장 곳곳을 임대해 주다 보니 동아백화점은 백화점이라기보다는 돗대기 시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자가 바뀌던 동아백화점은 1958년 1월 한국 정부가 강희원이라는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서 또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이 또한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이후 재건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외래품의 판매가 금지되자 강희원 역시 동아백화점 운영을 포기하게 되고 다음해 동방생명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며 동아백화점은 좀처럼 맥을 못 추리게 됩니다. 게다가 동아백화점을 인수했던 동방생명은 무리한 인수로 오히려 기업 운영이 힘들어져 회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보험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병철은 1963년 7월 동방생명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동아백화점도 함께 흡수되며 삼성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비록 보험업에 진출하려다 얼떨결에 얻게 된 백화점이었지만 병철은 백화점 운영 또한 허투루 하지 않기 위해 동아백화점을 둘러보던 어느 날 자신의 비서에게 만공화상이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하는데요. 동아백화점이 아직 미츠코시 백화점이었던 시절 만공화상이 자신의 제자들과 백화점에 들렀다가 백화점 안에서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곳이 극락이 아니면 무엇이 극락이란 말이냐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삼성이 운영하는 백화점도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을 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 회장의 그런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 동아백화점은 철저한 경영 혁신을 거친 후 1963년 11월 마침내 신세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삼성에서 새 출발을 알린 신세계 백화점은 기존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판매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4월에는 업계 최초로 우편 광고물을 제작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쇼핑 가이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광고하기도 했죠. 또한 상품 포장과 쇼핑백 제작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퀄리티를 끌어올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백화점의 필수 마케팅 수단이 된 판촉용 우편물과 백화점 쇼핑백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백화점들이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업계의 표준이 된 것이었죠. 심지어 백화점의 인기 스타를 판매 요원으로 초빙하거나 미스코리아 후보들을 초대함으로써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1964년 12월에는 당시 인기 스타였던 허장강, 태연실, 최무룡, 김혜정, 남석훈, 최지희가 1일 점원으로 판촉 활동을 하며 많은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1965년 6월에는 유통업계 최초의 오리지널 상품인 입체 와이셔츠를 체형별로 600여 종이나 내놓는 등 상품 차별화에도 발동을 걸며 백화점 운영을 활성화시켰죠. 이처럼 점차 신세계 백화점은 현대적인 백화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영화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1963년에 12%였던 직영화율을 66년에는 50%를 넘어서는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줬죠. 이후 1967년 6월 신세계 백화점은 국내 최초로 박앤세일을 실시하는 등 현대화된 백화점으로서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질 좋은 백화점 상품을 평소보다 싼 값에 파는데도 어째선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박앤세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시 일반인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이 세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아챈 신세계 백화점은 부랴부랴 철진한 재고 상품을 싸게 팝니다 라고 쓴 안내 표제판을 입구에 세웠죠. 그제서야 손님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모두 처음 시도되었던 것들이었기에 이런 해프닝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이 시도한 최초의 타이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9년 7월 국내 최초로 신세계 백화점 카드를 출시하며 신용카드제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삼성그룹 임직원에 한해서만 발급됐고 사용도 신세계 백화점 내에서만 가능했죠. 비록 오늘날 신용카드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은행보다도 11년 앞선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3월에는 미국 의류 브랜드 맥그리거와 계약을 맺고 이듬해 초 상품 판매를 시작하며 공식적으로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판매하는 길을 열기도 했죠. 이렇듯 신세계 백화점은 현대화 백화점의 시초를 이루며 1970년대도 계속된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현대적인 백화점의 표본으로 국내에서 입지를 다지던 찰나 삼성은 본격적으로 백화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1979년 명의를 경영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명의가 영업 담당 이사로 처음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상무로 승진하기까지 승승장구하던 신세계백화점 앞에 큰 걸림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롯데백화점인데요. 1979년 명동에 1호점을 개점한 롯데백화점은 첫 개점 당시 롯데 쇼핑센터로 불리며 기존 백화점에 비해 두세 배나 큰 규모 때문에 여러모로 화제가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오랜 라이벌 관계는 시작됩니다. 게다가 장차 롯데백화점을 이끌어갈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명의는 이화여대 동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유통업계의 롯데와 신세계를 비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기의 라이벌 관계의 시작이나 다름없던 롯데백화점의 개점 소식은 신세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시 롯데 회장이던 신격호 회장은 롯데호텔로 호텔 사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바로 옆 부지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도시명 백화점을 짓겠다고 정부를 설득해 지은 것이 바로 이 롯데 쇼핑센터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복합 쇼핑센터의 원적격인 셈이라 상당히 기대감이 컸죠. 그렇게 엄청난 오픈바를 내세우며 당시 매출 1위던 신세계를 바짝 쫓던 롯데백화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숨에 신세계를 위협할 존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첫날에만 30만 명의 인파가 몰려버린 건데요. 다른 백화점과 다르게 롯데백화점이 유독 더 큰 인기를 끌었던 까닭은 기존의 백화점과 달리 백화점 안에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백화점 최상층을 식당가로 만든 원적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듯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을 더 이상 쇼핑만 하러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식사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내리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 결과 개점 첫 해인 1980년 매출 454억 원을 기록하며 당시 1위 백화점이던 신세계백화점을 단숨에 앞질렀죠. 한편 롯데백화점의 1위 자리를 빼앗긴 신세계백화점은 1980년대 초 백화점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먼저 1982년 4월 1일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과 기술 제휴를 맺어 경영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화점 운영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며 외국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경쟁사인 롯데와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도입하려 했죠. 뿐만 아니라 1984년 영등포점과 동방플라자점을 새롭게 오픈하며 서울 서부 지역과 도심 상권의 신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1985년에는 본점 신관을 개장하여 백화점 규모의 시설을 현대화했고, 같은 해 기업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천신만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 실적을 따져보면 롯데는 1760억 원, 신세계는 1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여전히 롯데가 신세계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8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백화점 붐이 불면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과 반포의 뉴코아 백화점이 오픈했고, 갈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명의는 이 위기의 순간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그리고 무엇이든 끊임없이 시도해야 결국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생각에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기술 제휴를 맺었던 일본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한 가지 길을 찾게 됩니다. 당시 일본 미쓰코시 백화점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백화점에서 다양한 문화 강좌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센터 수강생들은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 전후로 백화점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쇼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문화센터 회원들은 일시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의 단골 고객이 될 여지도 많았죠. 이는 결국 VIP 고객층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문화센터를 운영하면 소각료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다각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죠. 명의는 순간 하루빨리 이 방식을 한국에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국 백화점 시장도 롯데백화점의 등장 이후 복합 쇼핑센터로 변모 중이었고,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을 복합 쇼핑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했죠.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1984년 동방플라자점에서 국내 최초로 문화센터를 개설하게 되는데요.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노래교실과 서예, 재봉틀, 공예 수업 등 중년 여성을 겨냥한 다양한 수업을 개설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순식간에 고객들의 사랑방이 되었죠. 이로써 다시금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신세계백화점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센터 강좌를 오픈하며 회원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잠정적 VIP 고객층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덤으로 백화점 홍보, 판촉 기능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백화점 문화센터는 빠르게 국내 백화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식되며 1985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1988년 롯데백화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백화점은 신세계, 미도파의 쌍두마차로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우리나라가 급격히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백화점도 덩달아 눈부신 발전기를 보내게 되었죠. 80년대부터는 부도심 지역을 필두로 현대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육화, 신관, 여의도 백화점 등이 잇따라 개점했고 강남개발과 더불어 한양유통, 현대건설, 한신코아 등 건설업계까지 유통사업에 뛰어들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백화점들이 줄줄이 개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유가, 금리, 달러 가치 하락에 더욱 부응했고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에 힘입어 백화점은 더욱 성장세를 달리는데요. 특히나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국내 백화점 산업에서도 큰 성장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죠. 한편 신세계와 지속적으로 매출 경쟁을 펼치던 롯데백화점은 1983년에는 누적 방문 고객이 1억 명을 넘어서더니 1985년 10월에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백화점으로 지정되며 국제적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 백화점들은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하며 상품 구성, 서비스, 그리고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을 이어갔죠. 이 무렵 신세계백화점 역시 외국인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며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1979년 8월 국내 최초로 모니터 제도를 실시하며 고객 서비스 개선에 더욱 앞장서던 신세계백화점은 1980년대부터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매장 직원의 친절도, 응대 방식, 서비스 절차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했죠. 이를 바탕으로 직원 교육과 서비스 매뉴얼이 개선되면서 신세계백화점은 차별화된 서비스 문화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세계백화점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백화점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고객 신뢰가 높아지면서 점차 재방문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세계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백화점들도 유사한 모니터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유통업계 전반에서 고객 피드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죠. 그렇게 전국적으로 백화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백화점들도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발전하는 사이 1992년 12월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백화점의 호황기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은 더욱 줄어들면서 백화점들은 본격적으로 대형화, 다점포화, 다각화하기 시작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갔죠. 그런데 이런 백화점의 과도한 성장과 경쟁은 점차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그야말로 전국에는 백화점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같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세일 기간에는 더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경쟁이 심해진 백화점 업계는 세일 기간을 노리는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본격적으로 세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마다 대박엔 세일, 파격 세일, 반액 세일 등 다양한 이름의 세일 행사를 더 자주, 더 오래 진행했고 이러한 세일 경쟁의 심화로 백화점들은 1년 내내 세일을 진행할 정도로 경쟁은 계속해서 과열됐습니다. 실제로 1987년 소비자단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주요 백화점들의 세일 기간은 현대가 318일, 롯데가 316일, 신세계가 273일로 거의 1년 내내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가 진행됐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세일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백화점에서 제값 주고 사면 바보라는 소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죠. 그런데 1년 내내 세일이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꼼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들은 세일 기간이 시작되기 전 물건의 가격을 기존보다 20% 올린 후 할인율을 높여 할인폭이 실제보다 커 보이도록 속임수를 쓴 것인데요. 즉 실제 할인율은 10에서 20% 정도인데 20에서 40%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임수 세일 정책을 펼쳐온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년이나 지난 2월 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꾸며 세일 기간에 판매하는 수법도 사용되었죠. 사실상 속임수 세일 파동에 모든 백화점들이 연루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백화점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198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일 기간 동안 허위로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물건을 판매한 주요 백화점 사업자 10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속임수 세일 파동 이후 약 2개월간 전체 백화점 매출액은 10% 이상 감소, 특히 가장 허위 세일이 많았던 의류 품목의 매출액은 20% 이상 대폭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시민단체의 고발과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민사, 형사소송에 동시에 휘말린 백화점 업계는 결국 공정위에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규약안을 작성,
세일 기간을 연 40일 이내로 제한하고 할인율을 과장하는 과대 광고를 시정하며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주는 판촉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사기 행각은 속임수 세일 파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 세일 사건 1년 만인 1990년 한우 선물 세트에 수입 쇠고기를 섞어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롯데, 현대, 신세계, 유코아, 영동, 그랜드, 한양유통 총 7개 백화점의 판매 담당자가 구속되는 가짜 한우고기 파동까지 연이어 터지고 만 것이죠. 두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4년간의 재판 공방 결과 대법원이 롯데, 현대, 신세계, 미도파, 유코아, 한양유통 총 6개의 백화점의 속임수 세일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각 백화점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백화점의 신뢰도와 이미지는 또 한 번 크게 실추, 국내 백화점 업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백화점 업계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불행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바로 1995년 백화점계에 떠오르던 샛별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사고가 사실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1987년 삼풍백화점은 원래 백화점이 아니라 삼풍랜드라는 명칭으로 서초동에 있는 삼풍아파트의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종합상가로 설계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행사였던 삼풍그룹은 백화점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자 삼풍랜드를 상가가 아닌 백화점으로 바꾸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시공사에게 백화점 용도에 맞게 구조 변경을 요구했지만 당시 시공사였던 우성건설은 안정상의 이유로 삼풍그룹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시공사가 우성건설에서 삼풍그룹의 자회사인 삼풍건설산업으로 변경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죠. 삼풍건설 산업은 당초 4층이었던 건물의 높이를 5층으로 높이고 넓은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가벽을 허물어 기둥만으로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식으로 설계를 바꾸었는데요. 심지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기둥들조차 규격과 개수를 줄여 기둥 안에 넣는 철근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반으로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해질 대로 부실해진 건물에 활용 점정을 찍은 것은 에어컨 냉각탑이었습니다. 애초에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냉각탑 3개는 지하 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으로 올려졌고 이 냉각탑의 무게만 해도 36톤, 여기다 냉각수까지 채우자 무려 80톤이 넘는 하중이 건물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삼풍백화점 개장 직전 옥상 동쪽에 설치되어 있던 이 냉각탑들은 근처 삼풍아파트 주민들이 냉각탑으로 인한 소음 민원을 제기하면서 옥상 반대편으로 이동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냉각탑 아래에 롤러를 설치, 수십 톤에 달하는 냉각탑을 바퀴로 굴려 이동하는 선택을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기둥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증축 과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 건축 허가를 통과한 삼풍백화점은 1989년 12월 이 사실을 숨긴 채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지상 5층, 지하 4층에 연면적 74,000제곱미터의 크기로 롯데백화점 본점 다음 가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형 백화점으로 탄생한 삼풍백화점은 개장 5년 만에 매출액 1,500억을 돌파, 매출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며 백화점 업계의 초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건물은 서서히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던 1993년 건물 전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붕괴 발생 한 달 전인 1995년 5월부터는 5층 천장에 균열이 발생,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층 바닥 또한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하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그제서야 5층 출입을 폐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1995년 6월 29일 붕괴 당일이었습니다. 결국 부실 공사로 6년간 버텨오던 삼풍백화점은 대책회의가 진행되던 당일 저녁 5시 57분경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500명에 가까운 고객 종업원들을 삼키며 한순간 무너져 내렸죠. 그 당시 국내 2위에 달하는 최고 규모의 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충격적인 붕괴 사고는 한동안 사람들에게 백화점을 기피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전국의 백화점 매출액은 약 30에서 40% 가까이 추락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세일 행사도 연기되는 등 백화점 업계는 큰 위기를 초래하며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신세계는 지방 백화점과의 제휴점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점포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가며 세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백화점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던 어느 날 명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이에 바쁜 와중에도 명희는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
도쿄에서 폐암 수술을 받을 예정인 병철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 아버지께 수술실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술 후 어렵게 말을 뗀 병철은 막내딸인 명희가 가장 걱정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희도 함께 울었죠. 하지만 1987년 11월 19일 아버지 병철은 작고하고 맙니다. 그런데 명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아버지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 2월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무역, 건설, 유통 등 문어발 경영을 하던 재벌그룹의 계열 분리를 추진하며 대기업에 대한 업종 전문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 정책의 영향으로 1991년 신세계백화점은 삼성그룹과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독자 경영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의 업계 1위 자리를 내준 데에 이어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의 2위 자리마저 빼앗기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룹의 막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초반 국내 소비자들은 쇼핑을 하려면 고가의 백화점이 아니면 저가의 전통시장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백화점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가 쇼핑과 외식은 물론 교양 강좌 수강까지 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 고객층과 판매하는 물건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화점 사업의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세계백화점의 영업이익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매출이 1만 원일 경우 원가가 7,500원, 임금, 시설 운영비, 판매 촉진비 등 운영 경비가 2,000원, 즉 500원의 이익이 나는 구조였죠. 신세계는 갈수록 낮아지는 수익성을 보완할 새로운 사업 전략을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총체적 난국에서 신세계를 구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명희의 슬럼프였죠.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깊은 슬픔에 빠져 방황의 시기를 보내던 명희는 한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미국 여행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미국 체류 중 들른 프라이스 클럽과 월마트 같은 창고형 할인점들을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할인점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지금은 동네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마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한국은 슈퍼마켓보다 훨씬 크면서 대용량으로 물건을 가져와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마트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백화점보다 비교적 적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할인마트 사업은 해볼 만한 싸움이었죠. 또 시기적으로도 그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되었고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했고 교통은 복잡했으며 대형 생활용품을 집으로 옮기기엔 계단식 아파트라 여러모로 불편했는데요. 신세계는 이런 불편함에 주목하며 새로운 할인 매장 사업을 시작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93년 11월 12일 경제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뜻의 이마트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져 서울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창동에 국내 최초의 할인마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마트에 들른 소비자들은 파격적인 가격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원에 판매하는 라면을 이마트에서는 100원 이상 싸게 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마트가 이렇게 가격 파괴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상시 저가 정책과 저비용 운영 원칙 덕분이었습니다. 이마트는 상시 저가 정책을 위해 중간 유통업자 없이 제조업체에게 직접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해 납품가를 낮추고 저비용 운영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를 창고용으로 간소화,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종업원 수를 최소한으로 배치해 인건비 지출 또한 크게 줄였습니다. 창동점의 경우 1,500평 규모의 매장에 고객들을 맞이할 종업원은 단 27명 뿐이었죠. 하지만 운영 비용을 줄인 덕분에 상품 가격은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이런 파격적인 가격 정책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이마트가 상시 저가 정책과 저비용 운영 원칙으로 너무 낮은 납품가를 요구하자 당시 라면 시장 점유율 60%로 독보적 1위를 달리던 농심은 아예 이마트에 신라면을 납품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농심뿐만 아니라 이미 납품한 다른 회사들도 막상 이마트가 다른 유통업체보다 너무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직원들을 동원해 자사 제품을 다시 구매해 제품을 수거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마트 혼자 너무 싼 가격에 물건을 팔면 다른 유통업체들이 제조회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오픈 첫날 이마트 창동점에는 약 26,800여 명의 손님이 몰려들었는데요. 몰려든 손님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적었던 탓에 계산도 하지 않고 식품을 개봉해서 먹거나 화장품을 발라보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첫날 매출 1억 800만 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을 올리며 이마트는 대형 할인마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사업이 국내에도 먹힐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전까지 공산품은 백화점이나 제조업체 대리점에서, 야채나 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공산품과 신선식품 모두를 구매할 수 있는 할인마트의 등장에 열광했죠. 이후 이마트는 이틀 사흘째에도 1억 5천만 원의 역대급 매출을 올렸고 1993년 말 약 50일간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다음 해인 1994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450억 원의 매출을 달성. 덩달아 이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매출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농심과 동서 등 이마트에 납품을 거부하던 회사들은 결국 경쟁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저렴한 납품가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는 이렇게 저렴한 납품가로 공급받은 제품을 이용해 계속해서 상시 저가 정책을 펼칠 수 있었죠. 이마트를 오픈할 당시 명의는 하루 매출 5천만 원만 나와줘도 이 사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2배가 넘는 매출이 나오는 것을 보고 1호점 개점 1년도 되지 않아 일산의 2호점을, 다시 1년 후에는 안산과 부평에 잇따라 3호점과 4호점을 오픈하며 할인점 사업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재래시장과 소형점포 중심의 영업 형태가 주종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후 1980년대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제조업과 더불어 유통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유통시장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고 국내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86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25개국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호 간의 무역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금융, 통신, 유통 등의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나 선진국들은 그 당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서비스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통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월마트나 프랑스의 까르푸와 같은 해외 유통 공룡들이 진출해 국내 유통시장이 완전히 장악당할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유통시장 개방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 경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선진국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압력은 더욱 커졌고, 정부 입장에서도 세계화 흐름은 멈출 수 없는 것이었기에 유통업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9년 제1차 유통시장 개방 계획을 수립, 도매업에 한하여 유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을 향해 외국 유통업체들의 진출에 미리 대비하라는 신호를 주었죠. 이후로도 정부는 점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으로도 시장 개방 정책을 확장했는데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해외 유통 공룡 기업들이 국내 유통업체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 개방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에 2단계 개방 계획과 3단계 개방 계획을 내놓으면서 해외 업체의 점포수를 각각 10개와 20개 이내로 제한, 매장 면적 또한 300평과 1000평 이내로 한정지었죠. 하지만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7년 만에 최종 타결되었고 1995년 가트가 세계무역기구로 전환되면서 한국은 WTO로부터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받게 됩니다. 결국 1996년 우리나라는 국내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해외 유통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신세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3년 국내 최초로 등장한 할인마트였던 이마트의 등장은 국내 유통산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형 백화점과 중소형 슈퍼마켓으로 이루어져 있던 국내 유통시장에 디스카운트 스토어, 회원제 가격 할인점, 하이퍼마켓 등 대형 할인마트라는 신업태가 등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성공으로 승승장구하던 신세계 입장에서도 세계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했습니다. 해외의 유통 공룡들이 속속들이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며 분명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불보듯 뻔했죠. 하지만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단 한 가지, 적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신세계는 또다시 위기를 뚫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정부가 시간 끌기를 하며 총 3단계에 걸친 유통시장 개방 계획을 실시하며 서서히 유통시장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해외 유통 공룡업체들은 그 존재와 잠재적인 진출 가능성만으로도 국내 유통업체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과 슈퍼마켓 업계의 경우는 일본의 다카시마야, 미스코시, 세이유, 다이에이 등 여러 업체들이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시장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응해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는 호사마타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슈퍼마켓 체인점의 수를 기존 70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리고 호사 상표가 붙은 자체 상품의 수도 1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등
해외 유통업체의 상륙에 대응하기 위해 갖은 수를 썼습니다. 한편 1991년 정부의 업종 전문화 정책에 떠밀려 안락한 삼성그룹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막 홀로 서기를 시작한 신세계 또한 피할 수 없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했죠. 이에 전 직원이 매달려 묘책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마트 사업과 별도로 국내 최초로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매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신세계는 이마트를 기획할 때부터 월마트와 프라이스클럽의 성공을 미리 미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또한 내내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창고형 매장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당장의 신세계 내에서 독자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는 미국 프라이스클럽과 기술 제휴를 맺어 국내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프라이스클럽은 세계 최초의 창고형 할인점으로 오늘날 코스트코의 전신이자 창고형 매장의 시초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프라이스클럽이 당시 대단했던 이유는 단순한 할인점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소매업계의 유통 방식을 혁신한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통업계에서는 선구자적인 사례로 통용됐죠. 다행히 신세계는 이미 1991년부터 프라이스클럽의 수출 전담 회사와 물품 거래를 하며 상품을 공급받는 등 인연을 맺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제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수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지위를 확장하고자 하던 프라이스클럽 쪽에서도 마침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합이 잘 맞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프라이스클럽의 입장에서도 한국 진출을 하는데 점포 수나 매장 면적에 대한 제한으로 직접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던 와중이라 신세계가 먼저 접촉해오자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며 신세계 실무진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프라이스클럽 담당자들과 만난 신세계 실무진은 매장 출점에 필요한 한국의 부동산 가격 이야기부터 국내에서의 신세계 브랜드의 위상,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사업적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후 마침내 프라이스클럽과 10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죠.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실무진은 1994년 추석 전에 양평에 1호점을 개점하는 것을 목표로 프라이스클럽 TF팀을 꾸려 발빠르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TF팀의 가장 큰 과제는 창고형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부터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무빙워크를 프라이스클럽 1호점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백화점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만 있으면 충분했지만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창고형 할인점에서는 물건을 실은 카트를 끌고 층과 층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무빙워크의 도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TF팀은 당시 무빙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던 대만으로 건너가 분당 이동하는 카트 수를 몇 개로 해야 할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을 하려면 경사의 각도는 얼마가 적당한지 등 세심히 모든 걸 살폈죠.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LG의 기술 개발을 의뢰 무빙워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1994년 10월 7일 추석 2주 전에 국내 최초 무빙워크가 설치된 국내 최초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프라이스클럽 양평 1호점의 문을 열게 됩니다. 프라이스클럽 양평점은 3만원의 연회비를 내야지만 쇼핑을 할 수 있는 회원제 할인점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사면 시장이나 백화점 세일가보다도 10에서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 100일 만에 회원수가 7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덕분에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해외 유통 공룡들이 국내 진출을 시작했을 때도 이미 자리 잡은 프라이스클럽 양평점은 매년 2천억 가까운 매출을 내며 이마트와 함께 신세계가 해외 유통 공룡들에게 밀리지 않고 국내 유통업계의 진수로 자리를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후인 1990년대 후반 국내 유통시장은 대격변기를 보내게 됩니다. 글로벌 공룡기업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형 할인마트의 가격 파괴 정책 같은 경우 백화점 박앤세일처럼 계절이 지났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을 싼 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정상 제품의 가격을 할인가로 상시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유통 단계에서 중간 마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할인마트는 물류 단계에서 마진을 줄여 할인율을 높이려 했었죠. 그런데 이 무렵 신세계는 다른 할인마트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물류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는 대신 프라이스클럽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새로운 유통 모델을 도입해 성공한 것인데요. 창고형 매장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 최소한의 마진을 남겨 소비자들에게 파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용량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 기존 할인마트와 차별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고 이마트는 이마트대로 프라이스클럽은 프라이스클럽대로 각각의 충성 고객층을 확보해 나갔죠. 이는 단기적인 가격이나 경쟁을 넘어 유통 구조 자체를 혁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의 사업 구조를 따라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은 바로 뉴코아 백화점을 운영하며 신세계와 백화점 사업에서도 경쟁하고 있던 뉴코아였죠. 1995년 6월 1일 뉴코아는 서초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지하에
회원제 창고형 할인마트 킴스클럽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누구나 방문해 쇼핑할 수 있던 이마트와 달리 유코아가 만든 킴스클럽은 프라이스클럽처럼 3만원의 연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만 쇼핑할 수 있는 유료 회원제 할인마트였습니다. 비록 후발주자였지만 킴스클럽은 모 회사인 유코아의 자금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24시간 내내 매장을 운영하는 등 파격적인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오픈 4개월 만에 회원 10만 명을 돌파, 프라이스클럽의 회원수를 넘어서더니 1997년에는 16개 매장과 6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한 신세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자는 킴스클럽뿐만이 아니었는데요.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로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네덜란드 유통기업 마크로를 시작으로 해외 유통 공룡 기업들인 프랑스의 까르푸와 미국의 월마트도 국내 진출을 선언. 여기다 1998년에는 롯데마트, 1999년에는 신세계의 친정이었던 삼성이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와 협력해 만든 홈플러스까지 할인마트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내 유통시장에는 말 그대로 할인마트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98년까지 약 3년간 전국에 새로 문을 연 대형마트의 수만 43개에 달했죠.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에 신세계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인마트계의 본격적인 가격 파괴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PB 상품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PB 상품이란 프라이빗 브랜드의 약자로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기획한 후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관리, 광고, 마케팅 비용 등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한 만큼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PB 상품이 없는 마트가 없지만 할인마트 업계 최초로 PB 상품을 도입한 것도 이마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신세계는 더욱 치열해지는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1997년 할인마트 업계 최초로 PB 상품을 출시해 파격적인 가격 파괴 경쟁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일반 제조업체 상품보다 10에서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마트에서 PB 상품의 등장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사실 국내 PB 상품의 역사는 신세계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70년 신세계 백화점이 국내 최초로 공작이라는 뜻의 PB 브랜드 피코크를 만들어 와이셔츠 등 패션 상품 위주의 PB 상품들을 가장 먼저 선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피코크 이후로도 20개 이상의 PB 브랜드를 만들어 300개가 넘는 품목의 PB 상품을 생산, 판매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자 백화점 업계는 물론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가 전반으로 PB 상품 제작 트렌드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979년 롯데백화점은 샤롯데라는 PB 브랜드를 시작으로 PB 상품 개발에 매진해 1990년 중반까지 총 11개 PB 브랜드를 기획, 그 중에서 여성 의류 PB 브랜드 벨로즈는 큰 인기를 끌어 경쟁 백화점인 대구 동아백화점에 입점되는 등 여러모로 유통가의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기도 했죠. 이외에도 현대백화점은 5개, 미도파는 7개, 유코아는 9개의 PB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양유통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의 생활용품 PB 브랜드인 구덴칩을 만들어 자신들이 보유한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 여러 유통 채널의 타사 제품보다 10에서 20% 저렴한 350개 이상의 품목을 공급하는 등 유통가 전반에서 PB 상품을 이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점점 유통업체의 PB 상품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기존 제조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유통업체의 PB 상품 생산을 막기 위한 경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한편 이마트가 대형 할인마트 최초로 개발한 PB 브랜드는 이플러스, 그리고 첫 번째로 판매하기 시작한 PB 상품은 이플러스 우유였는데요. 당시 일반적인 1리터 우유의 가격이 1,200원에서 1,300원 수준이었던 데 비해 이플러스 우유는 20에서 30% 저렴한 980원에 판매되었고, 그 결과 전체 우유 매출의 55%가 이플러스 우유였을 정도로 이마트의 PB 상품 전략은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플러스 우유의 성공은 대형 할인마트 업계에도 PB 상품 트렌드를 불러일으켰고, 신세계는 또 한 번 국내 PB 상품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이에 맞서 홈플러스는 1리터에 920원에 불과한 홈플러스 우유, 롯데마트도 우유와 요구르트, 가공류를 포함해 총 6가지 PB 유제품을 출시하는 등 할인마트들이 저마다 다양한 PB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할인마트의 가격 파괴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할인마트 업계의 PB 상품 경쟁에 신호탄을 쏜 신세계는 1997년 5월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모든 이마트 지점 중 최고 매출을 자랑하던 분당점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최저가격 보상 판매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저가격 보상 판매제는 이마트에서 산 제품이 같은 상권 내 다른 할인마트에서 파는 똑같은 제품보다 더 비쌀 경우 그 차액의 2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당시 국내 소비자들에게 물건의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 2배로 돌려주는
줄여준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서비스는 월마트가 미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후 큰 성공을 거뒀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이마트가 이를 벤치마킹해 똑같이 국내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유래야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마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장한다는 이마트로 몰려가는 것이 당연했죠. 이마트가 분당점을 시작으로 최저가격 보상 판매제를 점차 전지점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잡아끌자 이마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킴스클럽은 곧바로 이마트보다 비싸게 판매하던 180여 품목의 가격을 이마트보다 낮게 인하하고 전 지점에 최저가격 신고제를 도입하며 이마트를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킴스클럽의 최저가격 신고제는 이마트의 최저가격 보상 판매제와 달리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킴스클럽보다 더 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해 제보하기만 해도 제보자에게 1,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킴스클럽이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은 그만큼 이마트의 최저가격 보상 판매제가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한편 이렇게 이마트가 불을 지핀 할인마트 간의 최저가 보상 정책 경쟁은 2003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킴스클럽이 파산하고 이마트 홈플러스의 뒤를 이어 할인마트 업계 3위가 된 롯데마트는 경쟁자들의 매출을 따라잡기 위해 2003년 일반적인 최저가격 보상제를 뛰어넘는 최저가격 10배 보상제를 실시했는데요. 다른 할인마트보다 물건이 비싸면 차액의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롯데마트의 말에 소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업체들 간의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롯데마트는 가격 보상제 실시 한 달 만에 1억 원, 이후로도 매달 8천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며 최저가 경쟁의 불을 또 한 번 지폈습니다. 이에 맞서 이마트는 물건 구매 없이도 다른 마트의 최저가를 제보해주면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신고 보상제를 도입하며 최저가 보상 경쟁에 또 한 번 맞불을 놓았죠. 이런 마트들의 최저가 경쟁에 하루 종일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며 물건 가격을 비교해 현금이나 상품권 보상을 받아내는 일명 가파라치들까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파라치들의 등장에 결국 롯데마트는 출혈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몇 달 만에 10배 보상제를 폐지하고 마일리지 3,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식으로 보상 방식을 축소 변경했는데요. 반면 업계 1위로서 자리를 확실히 굳힌 이마트는 오히려 최저가 경쟁으로 인해 생긴 싼게 비지떡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품질 불량 상품 보상제를 도입, 구매한 상품이 불량일 경우 전액 환불은 물론 5,000원 상품권 보상까지 제공하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계속해서 업계 1위의 자리를 굳혀나갔습니다. 이후 경쟁자들을 아득히 따돌리며 넘볼 수 없는 1위가 된 이마트는 2007년이 되어서야 최저가 보상제를 폐지하며 자신이 시작한 최저가 보상 경쟁을 10년 만에 스스로 종료시켰죠. 이렇듯 이마트가 할인마트 PB 상품의 선구자, 최저가 보상 정책의 선구자로서 처음부터 할인마트 업계를 리드하긴 했지만 사실 강력한 경쟁자였던 킴스클럽을 제치고 넘볼 수 없는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1997년 과도한 할인마트 경쟁이 점점 더 고조되던 와중 상황을 급변하게 만든 것은 바로 IMF 외환위기였는데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이마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킴스클럽의 모회사 뉴코아가 부도로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뉴코아는 외환위기 발생 직전 2년 반 동안 뉴코아 백화점 8개와 킴스클럽 15개, 총 23개의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등 본격적인 점포 확장과 매출 확대를 통해 재벌 순위 25위에 올랐는데요. 하룻밤 지나면 늘어나는 점포 수에 사람들은 뉴코아를 도깨비 기업, 붕어빵 기업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뉴코아의 이런 성과들은 모두 빚으로 만든 것이었죠. 외환위기 당시 뉴코아의 자산은 2조 8천억 원, 그러나 그중 부채가 2조 6천억 원으로 뉴코아는 부채 비율 1224%에 부채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실 기업이었는데요. 빚을 빚으로 막으며 계속해서 사업을 불러왔지만 외환위기로 자금줄이 막히고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뉴코아는 결국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회사의 부도로 60만 회원을 자랑하던 킴스클럽도 하루아침에 점포 확장이 중단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탄탄했던 신세계의 상황은 전혀 달랐는데요. 신세계는 오히려 외환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하자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서울 곳곳의 땅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세계는 강력한 경쟁자였던 킴스클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지금이야말로 할인마트 업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
프라이스클럽의 운영권을 프라이스클럽의 모회사 코스트코에게 다시 매각해 1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이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 땅값이 폭락한 핵심 상권의 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이마트 신규 지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매입 부지 외에도 전주, 부산, 진주 등 기존의 백화점을 짓기 위해 확보해두었던 부지들까지 모두 이마트 부지로 전환, 이마트 신규 지점을 지었고 모자란 공사 자금은 한미은행의 그룹의 카드 사업 부문까지 팔아가며 싹싹 긁어모아 마련했죠. 이렇게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단기간에 확보한 이마트의 신규 지점 부지가 무려 20개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업계 2위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에 신세계는 아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할인점 사업에 그룹 전체의 힘을 쏟아붓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은 곧 신세계의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불경기에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기 위해 할인마트로 더욱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이마트 매출액은 1년 전보다 60% 이상 상승해 업계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죠. 게다가 불경기에 백화점 업계 매출은 오히려 20%가량 줄어들어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의 매출이 거의 대등해지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외환위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로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형 할인마트의 인기는 식지 않고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1997년 3조 2,530억 원 규모였던 할인마트 업계 전체의 매출액은 2003년 19조 6,830억 원으로 대폭 증가. 처음으로 백화점 업계의 전체 매출액 17조 5,640억 원을 뛰어넘으며 유통업계의 주도권이 백화점에서 할인마트로 넘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할인마트 업계 속에서 외환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에 성공적으로 올라탔던 이마트는 2002년 강릉에 50호점을 열면서 시장 점유율 35%의 독보적인 1등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죠. 2005년 이마트는 누적 구매 고객수 10억 명 돌파를 기념하며 2주간 전국 71개 매장에서 10억 명 돌파 기념 초특가 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400여 품목, 1,500만 개 이상의 물량을 할인 품목으로 준비했을 정도로 이마트 입장에서도 대대적으로 준비한 할인 행사였는데요. 누적 구매 고객 10억 명은 국내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이마트에서 20번 이상은 물건을 산 것과 같은 수치였기 때문에 이마트로서도 충분히 자축할 만한 기념비적인 성과였죠. 한편 이마트가 이렇게 국내 토종 할인마트로서 저력을 뽐내는 동안 한때 시장 진출 소식만으로도 국내 유통업체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던 해외 유통 공룡들의 성과는 처참했습니다. 2005년 기준 국내 할인마트 시장 점유율은 이마트 35%, 홈플러스 19%, 롯데마트 14%, 까르푸 8%, 월마트 4%로 까르푸와 월마트는 화려한 명성에 비해 고작 1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온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내에서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까르푸와 월마트가 그간 만들어온 할인마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한 창고형 매장, 공산품 위주의 제품 구성, 대량 포장된 제품 판매 방식을 통한 초저가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월마트가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깔끔한 인테리어와 훌륭한 서비스, 쾌적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매장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이마트는 오픈 당시만 해도 월마트와 같이 창고형 매장으로 꾸며졌던 이마트 지점들의 인테리어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고 판매 공간을 휴게실과 수유실, 자전거 보관실 등 편의시설로 대체하는 등 한국형 할인마트의 원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같은 국내 업체들은 까르푸와 월마트에 비해 호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전략을 따라함으로써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해오던 유통공룡 까르푸는 결국 2006년 국내 유통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전국에 32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국내 할인마트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하고 있던 까르푸가 매물로 나오자 총 4곳의 유통업체가 까르푸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할인마트 시장 1, 2, 3위의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던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리고 까르푸 인수를 통해 새롭게 할인마트 시장에 뛰어들려는 계획을 가진 이랜드였죠. 1996년 부천시에 1호점을 열며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한 까르푸는 10년간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이마트 킴스클럽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업계 매출 3위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 현지화 전략 부재와 더불어 납품업체에게 지나친 단가 인하를 강요하거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조를 탄압하는 등 불미스러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
점유율 8%의 업계 4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진출 10년 만인 2006년 까르푸는 국내 시장 철수를 발표하고 전국 까르푸 매장 32개를 인수할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까르푸가 가진 점유율 8%는 까르푸 입장에선 보잘것없는 성과였지만 업계 1위를 지키려는 이마트, 선두를 빼앗으려는 홈플러스, 호시탐탐 2위를 노리는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업계 순위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가진 숫자였는데요. 이렇게 업계 1, 2, 3위가 순위 경쟁을 통해 인수 의사를 밝히고 아울렛 사업을 하던 이랜드까지 할인마트 사업에 진출하겠다며 까르푸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까르푸 인수 전에는 총 4개의 기업이 참가해 경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4개 기업 중 가장 먼저 유력한 인수 대상자로 거론된 것은 롯데마트였는데요. 롯데마트는 까르푸 인수 경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6년 2월 마침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3조가 넘는 현금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1조 5천억 원, 1조 5천에서 1조 7천억 원의 인수 금액을 제시할 때 롯데마트는 가장 높은 1조 9천억 원의 인수 금액을 제시해 인수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4개 기업이 모두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며 인수 가격이 2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자 콧대가 높아진 까르푸는 인수금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로화로 지급해야 하며 인수 희망 금액의 20%를 공탁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등 소위 갑질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외국 기업에게 수조 원을 갖다 바치며 국부 유출을 한다는 논란이 빚어지자 가장 유력한 인수 대상자였던 롯데마트는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까르푸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 것은 까르푸의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1조 7,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제시한 이랜드였는데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였지만 업계 1위인 이마트 입장에서는 2위, 3위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인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한 것이 썩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트는 까르푸 인수전에 참여하는 동시에 물밑에서 또 다른 업체와도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점유율 4%의 업계 꼴찌로서 까르푸의 국내 시장 철수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던 월마트였습니다. 2006년 3월 한창 까르푸 인수 경쟁이 불붙고 있던 그때 까르푸가 인수 희망 기업 4곳을 저울질하며 몸값을 올리려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마트는 까르푸 인수에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마트 내부적으로는 점유율 8%의 까르푸를 인수하지 못할 거라면 대신 점유율 4%의 월마트를 가져오는 건 어떻냐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는데요. 하지만 직접 매각 의사를 밝힌 까르푸와 달리 월마트는 한국 시장 철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월마트가 매각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문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경영진은 인수 자금이 2조 원까지 치솟고 있는 까르푸 인수전에 힘을 빼느니 되든 안 되든 질러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월마트의 인수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는 2년 전에도 월마트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협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할인마트 기업들과 달리 월마트 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마트는 대외적으로는 까르푸 인수에 진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경쟁자들 모르게 월마트 본사의 인수 제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월마트는 이마트의 인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월마트 또한 까르푸와 마찬가지로 1998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점유율이 4%에 불과한 현실에 사업 의지가 상당히 꺾인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마트가 인수 제안을 해오자 이참에 좋은 값을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한편 이마트는 월마트와의 협상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인수 제안 한 달 만인 2006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월마트 본사 경영진과 만나 인수 협상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5월 22일 이마트가 월마트를 8,25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안 그래도 까르푸 인수의 실패에 낙담하고 있던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월마트 인수가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되었는지 심지어 한국 월마트조차도 본사로부터 인수 사실을 미리 듣지 못해 5월 초에 임원 한 명을 신규 채용했다가 갑작스레 이마트에 인수됐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마트는 월마트 인수로 월마트가 가지고 있던 16개 매장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매장 수가 95개로 증가, 45개의 롯데마트와 43개의 홈플러스와 또 한 번 차이를 벌리면서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이마트가 할인마트 업계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이 신세계는 또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1990년대 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스타벅스의 국내 사업권을 따낸 것이었죠. 백화점에서부터 시작해 할인마트,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매장까지 유통업계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던 신세계는 1990년대 말 기존 유통업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성장하고 있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한 것인데요. 그런데 신세계의 스타벅스 국내 도입은 흔히 정영진 회장의 업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신세계 내에서 사실 스타벅스를 처음 국내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시 신세계를 이끌고 있던 전문 경영인 권국주 대표이사였습니다. 국주는 1969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계열 분리 시기에 신세계로 넘어온 인사였는데요. 그 후 20년 이상 명의를 보좌하며 이마트와 프라이스클럽 등 굵직한 신사업을 성공시키며 신세계그룹 대표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국주가 스타벅스를 알게 된 것은 1997년 어느 날 기술 제휴를 맺은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오던 미국 프라이스클럽 경영진과의 한 식사 자리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프라이스클럽 임원들에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프라이스클럽 부사장 프란츠 라자루스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스타벅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타벅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국주는 신세계가 다방 사업까지 해야겠냐며 프란츠의 말을 웃어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카페라고는 다방이 대부분이었던 데다 그마저도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라 커피 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사업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츠는 계속해서 직접 시애틀에 와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매력을 강력하게 어필했죠. 식사 후 회사에 돌아온 국주는 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스타벅스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같이 스타벅스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신세계 LA 지사장을 맡고 있던 김성환 지사장에게 스타벅스의 현지 시장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1,400개의 매장을 가지고 2만 6천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대형 커피 유통업체라는 보고가 올라왔죠. 게다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하나로 원두커피, 음료, 커피기기 등 커피 관련 제품과 기타 디저트류를 판매하며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국주는 김성순, 강성득 등 또 다른 임원 2명을 데리고 직접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시애틀로 향하게 됩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국주는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슐츠 회장을 만나기 위해 스타벅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국주가 보기에 스타벅스의 사옥은 회사의 명성과 사업 규모에 비해 오히려 초라한 창고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진짜 창고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건물 외벽을 노출한 창고형 인테리어를 적용한 탓에 신세계 경영진들의 눈에는 사옥이 다소 낯설게 보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대와 다른 사옥 모습에 살짝 실망감을 느끼긴 했지만 국주의 눈에는 스타벅스 사무실만의 특이한 점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가 한국 회사들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점과 사옥 내에 실제 스타벅스 매장과 거의 흡사한 교육장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교육장에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직원들이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장 근무자가 아닌 본사 직원들도 직접 시설을 이용해 보며 매장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국주와 동행했던 김성순 과장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이런 환경에서 일해봤으면 좋겠다고 부러움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죠. 지금이야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지만 1990년대에는 임원급 경영진들에게도 스타벅스의 기업 문화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스타벅스에는 별도로 매장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부서는 스타벅스만의 매력을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가 올 때, 날씨가 좋을 때 등 여러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을 연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음악 리스트를 만들어 전 세계 매장에 공급하는 부서로 스타벅스가 얼마나 자신들 매장의 브랜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매장에도 찾아가 직접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겪어본 국주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성장성이 떨어지는 지루한 커피 회사로 볼 수 없었는데요. 사업적 감각이 뛰어난 국주의 눈에 스타벅스는 이제 단순히 커피를 파는 커피 회사가 아니라 특유의 음악과 분위기를 가진 공간을 제공해 고객들에게 커피를 마시며 공부, 만남, 독서 등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스타벅스 커피를 사서 밖으로 들고 나와 길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테이크아웃 문화 또한 당시 한국에서는 매우 낯선 문화였는데요. 결국 국주는 스타벅스를 기존에 한국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라고 판단, 시애틀에서 돌아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벅스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여 곳이 넘는 식품 전문 업체들이 스타벅스를 한국에 도입하고자 줄을 서 있었고 이들의 협상도 몇 년째 진척이 없을 정도로 스타벅스의 국내 사업권을 따내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사실상 후발주자인 신세계가 스타벅스의 사업권을 따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함으로써 신세계는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믿을 구석이라고는 바로 처음 신세계 경영진에게 스타벅스의 존재를 알려줬던 프라이스클럽 경영진이었죠.
실제로 프라이스 클럽 경영진은 신세계가 스타벅스의 사업권을 따내는데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신세계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며 조언을 했을 뿐 아니라 신세계와 스타벅스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등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신세계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선정한 사업 파트너 후보 최종 3위에 포함되는 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프라이스 클럽 경영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스타벅스의 사업 파트너 후보에 들게 된 신세계는 마지막 최종 선정을 위한 PT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국주는 꼭 스타벅스의 국내 사업권을 따내야 한다며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PT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 결과 PT 당일 다른 후보 기업들은 나이 지긋한 경영진들이 나와 PT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신세계는 20대에서 30대의 실무자들이 통역과도 없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스타벅스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전달하는 파격적인 PT를 진행했습니다. 스타벅스 또한 실제 매장 직원들이 보통 20, 30대로 이루어져 있는 기업인 만큼 신세계의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PT 방식은 까다로운 스타벅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 결과 1997년 6월 27일 마침내 스타벅스와 신세계는 사업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작성. 9월에는 신세계가 스타벅스 한국 사업의 단독 파트너로 최종 선정되면서 신세계는 기존의 유통 사업을 넘어 커피 브랜드 사업이라는 신사업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스타벅스 측에 많은 비용을 쏟게 되었지만 국내에서 스타벅스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고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수립. 1998년 상반기에 1호점을 출점하는 것을 시작으로 99년까지 10개 이상의 점포를 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내 스타벅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한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되면서 신세계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1997년 11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었죠. IMF 영향으로 경제가 급격히 침체된 것은 물론 나라 전체의 외화가 부족해져 국내 유통시장에서는 국산 제품 애용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에서 원두를 수입해 판매하는 커피 사업은 졸지의 외화 낭비의 주범으로 몰려 도저히 사회 분위기상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상황에 스타벅스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할 수 없었던 국주는 결국 출점 계획을 무기한 보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IMF 위기는 스타벅스 사업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세계를 이끌고 있던 국주도 IMF 위기로 인한 회사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 끝내 자신이 열정을 바친 스타벅스 사업에 첫 삽을 뜨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한편 스타벅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국주가 갑자기 사라지자 스타벅스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공들인 스타벅스 사업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자초될 위기에 처한 스타벅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의의 아들이자 신세계그룹의 후계자 정용진이었습니다. 미국 유학파였던 용진은 유학 당시에도 스타벅스를 즐겨 마시고 그 파급력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로 회사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명의와 경영진들에게 스타벅스 사업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IMF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등장한 신세계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 구학서 대표도 용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결과 스타벅스 사업은 자초되지 않고 다시 출점 준비에 돌입. 외환위기 발생 후 2년이 지난 1999년 7월 27일에 무사히 서울 신촌 이화여대 근처에 3층 규모의 1호점 매장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진의 예상대로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커피 문화를 이전과 확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며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는 왜 하필 이대 옆에 스타벅스 1호점을 개점했을까요? 여기에는 신세계가 의도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픈 당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2,500원, 카페 모카나 카라멜 마키아또 같은 메뉴는 3,500원으로 당시 2,500원 수준이었던 짜장면 가격과 비교하면 한 끼 식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은 꽤나 비싼 편이었는데요. 신세계의 전략은 바로 비싼 가격의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행에 민감한 여대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는 모습을 패션처럼 만들어 여대생들로 하여금 남들과 똑같이 자신도 스타벅스 커피잔을 들고 거리에 나가고 싶게 만드는 일종의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것이었죠. 자판기 커피와 캔커피가 주류를 이루던 국내 시장에 비싸고 낯선 커피 브랜드가 세련된 로고와 함께 등장하자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20대 여대생들은 3355 스타벅스 커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스타벅스 1호점의 하루 방문객은 약 700명, 하루 평균 매출액은 약 400만원에 육박했는데요. 영업이 끝날 때쯤에는 계산대에 1만원짜리 지폐가 수북히 쌓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신세계의 의도대로 여대생들에게 스타벅스는 비싼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의 로고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처럼 받아들여졌고 카페 안이 아닌 길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테이크아웃 문화도 빠른 속도로 정착돼 스타벅스 커피잔을 들고 길을 걷는 모습이 하나의 패션처럼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로고가 그려진 커피잔을 들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여대생들 덕분에 스타벅스는 커피 판매와 더불어 엄청난 홍보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었죠. 신세계의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것이었습니다. 1호점의 엄청난 성공 이후 스타벅스는 대학로, 강남, 명동으로도 지점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는데요. 스타벅스의 성공은 우리나라 커피 문화를 남성 중심의 다방 문화에서 여성 중심의 카페 문화로 바꿔놓았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을 본 수많은 기업들이 카페 사업에 뛰어들면서 한국에 전례 없는 카페 사업 붐이 불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 세계 6,5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던 커피 체인점 시애틀즈 베스트 커피가 강남에 1호점을 오픈하고 롯데가 미국의 자바커피와 손을 잡고 커피 사업에 진출했으며 순수 국내 업체로는 대상이 로즈버드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새로 뛰어드는 등 국내 커피 시장은 급격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커피 시장이 확장될수록 업계 선두이자 1위인 스타벅스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한편 꺼져가던 스타벅스의 불씨를 살려 국내 최고의 커피 사업자로 만들어낸 용진은 명실상부한 신세계그룹의 후계자였지만 당시에는 이제 막 미국 유학을 마친 후 신세계그룹에 입사한 신입사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명의는 그런 용진을 번듯한 경영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씩 승계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82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용진은 그야말로 재계의 대표적인 SNS 인플루언서입니다. 재계에서는 드물게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며 용진이 형이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용진은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성격과는 반대로 매우 엄격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명의는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버지였던 병철에게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명의는 더군다나 아들 용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경영을 잘 하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들에게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문학과 예술 분야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용진은 그런 어머니의 뜻에 피아노를 체르니 40번까지 배웠고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도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수준급 피아노 실력을 자랑했죠. 또 예술과 음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1년 정도 다니던 용진은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본격적인 경영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약 6년간의 유학생활 동안 브라운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한 뒤 1994년 삼성물산 경영지원실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27살의 나이에 신세계그룹의 전략기획실 전략팀 대우이사로 처음 입사했죠. 인생에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던 이때 용진은 배우 고현정과 만나 결혼 발표를 하며 세간의 주목을 처음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벌 3세의 사생활이 크게 드러나지 않던 때라 대중에게 정용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용진은 이와 동시에 1995년부터 97년까지는 신세계백화점 도쿄 사무소에서 근무한 데 이어 신세계백화점 기획조정실 총괄 담당 상무로 진급하면서 본격적인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경영 수업을 받고 무탈하게 살 것 같았지만 2003년 또다시 언론 헤드라인에 용진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갑작스러운 이혼을 발표하게 된 것이었죠. 가정이 깨져 개인적인 아픔은 컸지만 용진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세계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2004년부터 서서히 신세계그룹 내에 지분을 늘려가는데요. 그리고 2005년 신세계백화점 신관이 개점하던 때에는 공식적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며 식품과 편집샵을 키워서 경쟁에서 우위를 갖겠다는 포부, 각오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보유주식 전량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며 2006년 용진은 어머니 다음으로 신세계 2대 주주로 등급, 공식적으로 신세계의 차기 후계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후계자라기에 용진은 다소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2007년 갑작스레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경영 비전과 함께 개인 생활을 상세히 소개해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생각보다 TMI가 넘치는 용진의 홈페이지는 그 당시에도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클래식을 즐겨 듣고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실수담 등 자신의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던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지나친 TMI가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용진의 홈페이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폐쇄되고 맙니다. 어쨌거나 당시 30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용진에게는 후계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줄 제대로 된 경영 스승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명의가 영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신세계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구학서 대표였습니다.
학서는 권국주 대표에 이어 새롭게 신세계 대표이사에 오른 인사로 1972년 삼성그룹에 입사할 당시 이병철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명의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학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요. 1996년 삼성과 신세계의 계열 분리 당시 명의가 직접 부탁하여 신세계그룹으로 영입해 올 만큼 뛰어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내 핵심 계열사에서 24년간 일해오며 실질적인 리더의 소양을 다져온 인물이었죠. 수년간 그의 능력을 눈여겨온 명의는 학서를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 전무로 영입해 그룹 재무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위기의 순간 그의 능력은 빛을 발휘했죠. 사실 알고 보면 IMF 시기 신세계를 위기에서 구한 것도 학서의 성견지명 덕분이었는데요. 1998년 IMF로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던 시기 프라이스클럽과 카드 사업 등을 매각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 땅값이 폭락한 핵심 상권의 부지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한 것도 학서의 전략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렴하게 사들인 부지에 이마트 지점을 한 달에 1개 이상 새롭게 지어 1년에 15개 내외의 신규 지점을 오픈할 수 있었죠. 그 결과 5년 후인 2003년 이마트는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하며 할인마트 업계의 압도적인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학서는 IMF 시기 불황의 수혜를 보는 할인마트 사업에 적절한 투자를 집행해 그룹을 성장시킨 공로로 1999년 12월 영입된 3년 만에 백화점 사업과 이마트 사업을 총괄하는 신세계그룹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된 학서는 이후 10년간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수많은 사업을 추진해 신세계그룹을 순수 유통기업 최초로 재계 10위권에 올릴 만큼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줬죠. 그와 동시에 명의의 뜻대로 앞으로 신세계를 이끌 후계자 용진에게도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승 덕분에 용진은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점차 경영인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일주일 중 월, 수, 목요일에는 소공동 본사로,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응암동 이마트 본사로 출근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경영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스승의 가르침 이외에도 용진은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각종 경영 서적도 읽으며 경영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용진은 그리고 좋은 경영자란 현장을 잘 알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는데 실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경쟁 업체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혼자 매장을 둘러보며 쇼핑을 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얼굴이 알려진 용진을 보고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마트에 안 가고 여기 와 있어 라며 수군거렸지만 용진은 주변의 시선에는 아랑곳 않고 거침없이 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세계의 1세대 리더였던 명의는 은둔형 리더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경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혈기왕성한 30대였던 용진은 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수업을 받을 당시 신세계 주력 사업이었던 이마트에 일주일 2번씩 근무할 만큼 기존에 잘 나가던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백화점 CRM 등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사업 같은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이 쏠렸죠. 그 이유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세상은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용진은 자신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경영진에게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였죠. 실제로 벤처 열풍이 한참 뜨겁던 90년대 후반 용진은 인터넷 뱅킹 등의 IT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유통업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영진들의 의견을 순수히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할아버지에게 경영 철학을 배운 어머니의 영향을 용진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사내에서 용진의 평판은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너 2세나 후계자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기보다는 경영진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세계 경영진과 용진은 기존에 주춤해진 백화점 사업을 되살릴 방법을 생각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명품 아울렛을 새로 개점하는 것이었죠. 2000년대 초 IMF 위기의 여파로 내수 경계가 침체되면서 특히 백화점 업계의 성장률은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틈을 타 2월 상품이나 재고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들의 인기가 심상치 않게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대형 아울렛 매장의 경우 주말에 매장을 찾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아울렛 매장이 큰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신세계 내부에서도 아울렛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때였습니다. 학서 또한 아울렛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백화점에서 판매하지 못해 남은 재고나 2월 상품을 신세계가 운영하는 아울렛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면 그룹의 매출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신세계가 아울렛 사업을 고심하던 그때 때마침 미국 1위 아울렛 업체 첼시 프로퍼티 그룹 또한 한국에서 명품 브랜드 전문 아울렛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첼시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샤넬, 구찌 등 600개 이상의 고급 브랜드의 제품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국 진출을 위해 삼성 에버랜드 부지 주위에 대규모 아울렛 매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과의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 에버랜드 아울렛 계획이 틀어지면서 첼시는 명품 유통 경험이 있는 백화점 기업들과 제휴를 하는 방향으로
이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상황이었습니다. 첼시와의 제휴 경쟁에는 백화점 1, 2, 3위 업체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모두 뛰어들어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르마니, 코치, 돌체앤가바나 등 고급 명품 브랜드의 유통 경험을 보유한 신세계가 최종 제휴 기업으로 선정, 경기도 여주에 8만 평 규모의 대규모 명품 아울렛을 건설하기로 하고 신세계 첼시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신세계가 아울렛 사업에 진출하던 당시 아울렛 업계의 선두주자는 이랜드가 운영하는 2001 아울렛이었는데요. 하지만 첼시와 같은 명품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운영되는 아울렛은 신세계의 여주 아울렛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신세계는 국내 최초 명품 아울렛 타이틀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아울렛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신세계는 파주, 부산, 제주, 시흥 등 여러 곳에 또 다른 아울렛 매장을 오픈하며 백화점, 할인마트에 이어 아울렛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유통 채널을 가진 유통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신세계 내부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2009년 마침내 용진이 신세계그룹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보다 적극적인 경영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대표이사가 된 용진은 이전과는 다르게 언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다른 경영진의 도움 없이 혼자서 기자간담회까지 주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그룹의 오너로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주, 학서 등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왔던 어머니와는 다르게 자신은 직접 그룹의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오너 경영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죠. 한편 이 무렵 국내 유통시장은 또 한 번 큰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2003년 백화점의 매출액을 뛰어넘으며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던 할인마트 시장은 2007년 이후로 매출 성장률이 크게 정체되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4%에 불과할 정도로 업계 전체의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할인마트 업계에는 저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는 각각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 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이 동네 슈퍼를 대체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통해 매출 확대를 도모하려고도 했죠. 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격렬한 반발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부딪혀 기업형 슈퍼마켓은 공격적인 점포 확장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용진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일전에 생각했던 온라인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용진은 일찍이 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중심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걸 느꼈지만 당시에는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2000년대 중후반 인터넷의 발달로 세상은 생각보다 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고 신세계는 어느새 조금씩 뒤처져 있었죠. 신세계가 오프라인 사업만 확장하는 사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2003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년 매출 약 6조 6천억 원으로 20조 수준의 할인마트와 17조 5천억 수준의 백화점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에 속했었죠. 하지만 2010년이 되자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은 2010년 1분기에만 5조 9천억 원을 기록, 같은 시기 백화점 업계 매출 5조 7,500억 원을 앞질렀을 뿐 아니라 1년 매출로도 25조 원을 기록하면서 32조 원 수준의 할인마트 시장의 규모를 바짝 따라붙기 시작했는데요. 할인마트 시장의 1년 성장률이 3% 수준으로 정체된 데 비해 온라인 쇼핑 시장은 2년 연속 15%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온라인 쇼핑의 매출액이 할인마트를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제 유통사업을 하면서 온라인 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폭행위나 다름없었죠. 이에 용진은 공식적으로 신세계를 오프라인 유통 1위 기업을 넘어 온라인 유통 1위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온라인 유통 진출이 한 발 늦었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신세계는 2000년대 초반 이미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했을 뿐 온라인에 맞춘 유통 환경 변화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2009년 두 개의 쇼핑몰의 매출액은 합쳐서 겨우 5천억, 이 중에서도 이마트몰의 매출은 900억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조가 넘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5천억 원의 매출액은 세 발의 피였죠. 용진은 앞으로 점점 경쟁이 심해질 유통업계에서 1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이마트몰을 확대 개편, 총 4만여 개가 넘는 상품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전국의 이마트몰 전용 물류센터까지 추가로 지으며 온라인 유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룹 차원에서 전투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며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혁신을 이룬 결과 이마트몰의 매출은 2009년 약 900억 원 수준에서 2011년 3,300억 원, 2012년 4,500억 원, 2013년 5,9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조금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한편 온라인 유통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자 했던 신세계는 2014년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을 합쳐 신세계 백화점의 상품과 이마트의 상품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신세계닷컴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플러스 등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봐도 훨씬 빠르게 온라인 확장 전략을 추진해 나갔지만 신세계의 경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 로켓 배송을 선보이며 유통업계의 신흥 강자로 등장한 쿠팡이었죠. 쿠팡이 처음 국내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국내에 소셜 커머스가 등장할 때부터였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여러 사람의 주문을 한 번에 모아 식사권이나 상품 등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었는데요. 당시 소셜 커머스 사업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들이 바로 티몬, 위메프, 쿠팡 같은 신생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기존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똑같이 소셜 커머스를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소셜 커머스 기업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때 소셜 커머스 업계 회원수 1위를 달리던 쿠팡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사업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2014년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의 변신을 선언하며 기존에 없던 당일 배송 서비스 로켓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 온라인 유통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빠르면 하루, 늦게는 2-3일 후에나 주문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온라인 쇼핑의 택배 구조가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쇼핑몰이 택배 회사에 물건을 보내면 택배 회사가 다시 소비자에게 물건을 가져다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쿠팡은 자체 물류센터에 물건을 쌓아두고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을 고용,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자체 물류센터에 있는 물건을 꺼내 바로 배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오후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식을 깨는 배송 방식이었죠. 쿠팡은 이렇게 배송 능력을 내재화해 다른 쇼핑몰 대비 훨씬 빠른 배송 속도를 경쟁력으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박이었죠. 당일 배송이라는 큰 매력에 빠진 소비자들은 쿠팡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마트도 뒤늦게 이에 대응하고자 배송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했지만 단시간 따라잡기는 한 발 늦은 상태였습니다. 기존의 이마트의 배송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의 매장 직원이 직접 카트를 끌고 주문된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 박스에 넣은 뒤 택배 기사를 호출해 배송을 맡기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쿠팡의 로켓 배송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마트도 쿠팡처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따로 만들어 그곳에 상품들을 모아둔 뒤 이마트몰의 주문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배송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부터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확장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송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마트를 포함한 쇼핑몰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죠. 그렇게 이마트를 포함한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쿠팡은 2015년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투자회사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받은 후 투자금을 자체 물류센터 확장, 쿠팡맨 채용에 모두 사용하며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쿠팡의 매출은 1년 만에 3,500억 수준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하며 온라인 쇼핑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쿠팡이 온라인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며 믿을 수 없는 성장률을 달성하는 사이 신세계 내부에서는 쿠팡을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유통업계 1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에 2016년 신세계는 그동안 숱한 위기에서 히든카드로 작용했던 최저가 전략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게 됩니다. 쿠팡 로켓 배송의 핵심 판매 상품인 생필품 종류들을 저격해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쇼핑몰 모두에서 대폭 가격을 인하 대대적인 쿠팡과의 가격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쿠팡과 가격 경쟁을 벌이기 위해 이마트가 가장 먼저 선택한 생필품은 바로 기저귀였습니다. 기저귀는 무게와 부피가 큰 편이라 상대적으로 온라인 배송 수요가 큰 생필품으로 쿠팡은 최저가와 로켓 배송을 무기로 기저귀 상품 부문에서 독보적인 판매율 증가율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2015년 한 해 이마트의 기저귀 매출이 전년 대비 26%나 감소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기저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반복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끼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았죠. 이마트는 쿠팡이 한 장당 313원에 팔고 있는 기저귀 제품의 가격을 약 1% 낮은 309.8원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우 1%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쇼핑몰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옮겨다닐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1%의 가격 차이에도 최저가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이에 쿠팡도 지지 않고 기저귀의 가격을 310원으로 낮췄지만 이마트는 즉시 가격을 307.6원으로 또 한 번 인하하며 쿠팡보다 무조건 1% 저렴한 가격에 기저귀를 팔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마트는 가격 전쟁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기저귀 2만 개를 팔아치우며 엄청난 판매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마트와 쿠팡의 치열한 기저귀 전쟁은 가격 전쟁의 1라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이마트가 다음 가격 전쟁 무기로 정한 생필품은 분유였는데요. 분유도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부피와 무게 때문에 쿠팡의 온라인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기저귀 전쟁으로 끌어들인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이었죠. 가격 전쟁의 2라운드로 분유 전쟁을 시작한 이마트는 기존에 약 21,000원에 판매하던 분유의 가격을 18,000원
18,200원으로 대폭 인하해 또 한 번 최저가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쿠팡도 지지 않고 분유 가격을 18,193원으로 내렸지만 이마트는 매주 경쟁업체와의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라운드 분유 전쟁의 결과 이마트의 분유 판매량은 온라인 이마트몰에서 400%, 오프라인 매장에서 130% 증가하면서 또 한 번 이마트에게 엄청난 판매 효과를 안겨주었습니다. 2라운드의 성공은 3라운드 생리대 전쟁으로 이어져 이마트와 쿠팡의 가격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마트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가격 전쟁을 펼친 이유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 1위로서 매년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이마트에 비해 쿠팡은 막대한 물류센터 투자 규모로 인해 2015년 한 해 적자만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격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마트도 힘들었지만 물류센터 투자로 적자까지 쌓이는 쿠팡은 결국 전쟁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가격 전쟁 시작 2달 만에 쿠팡이 가격 인하를 포기하고 로켓 배송 사업 확대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가격 전쟁은 이마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PT기는 가격 전쟁을 펼치며 온라인 시장에서 위기를 딛고 일어선 신세계는 그와 동시에 2010년 창고형 할인마트인 트레이더스를 출범해 가격 경쟁력을 더욱 쌓아갔습니다. 신세계가 창고형 할인 매장을 선보인 것은 1998년 프라이스 클럽을 매각한 후 12년 만이었는데요.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회원제 창고형 매장이었던 프라이스 클럽과 달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누구나 찾아와 물건을 살 수 있는 비회원제 매장으로 문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라이스 클럽을 인수하고 국내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시장을 독점한 미국계 기업 코스트코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였죠. 트레이더스는 자사 할인점인 이마트보다도 적게는 2%, 많게는 10%까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단품 위주의 소규모 묶음 상품 판매 구조의 이마트와 달리 트레이더스는 박스채로 물건을 판매하는 대규모 상품 판매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깃 고객들도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식당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또는 한 달 단위로 마트에 들러 대량의 물건을 구매하는 손이 큰 고객들이었죠. 한편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코스트코를 상대로도 가격 전쟁을 벌였는데요. 트레이더스가 농심으로부터 개당 500원에 공급받은 신라면을 소비자들에게 300원에 판매하며 출혈 경쟁을 시작하자 코스트코도 신라면 가격을 290원으로 내리며 트레이더스가 시작한 가격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자까지 감수하며 출혈 경쟁을 펼치는 두 기업의 가격 전쟁을 언론에서는 신라면 전쟁이라 부르며 대서특필하기도 했죠. 한편 가격 전쟁의 결과로 트레이더스는 놀라운 홍보 효과를 달성, 1년 만에 연매출 약 500억 원을 달성하며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라면 전쟁으로 창고형 할인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점포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마트 점포를 창고형 매장으로 개조해 트레이더스 매장으로 만들면 되었기에 트레이더스 매장의 수는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 2015년 10개, 2021년 20개를 돌파하며 18개의 코스트코 매장 수를 추월했습니다. 게다가 연매출은 10년 만에 60배나 상승해 3조 원 수준을 달성하며 4조 원의 연매출을 내는 코스트코의 매출 규모를 턱 밑까지 따라가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창고형 할인 매장 진출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가 훨씬 큰 이마트 사업은 대형마트 업계 전체의 침체로 이어져 좀처럼 성장 여력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신세계 내부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찾아내지 않으면 유통업계 1위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의 부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경기 악화에 따라 온라인 편의점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전통 강자였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좀처럼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죠. 실제로 2012년부터 대형 할인마트는 3년 연속 역성장 중이었고 백화점 실적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신세계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매장을 확장해 나간다고 한들 해결책이 될 수 없었죠.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용진은 고객들이 대형마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면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마트를 혁신하라, 새로운 마트를 개발하라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디지털 혁명과 모바일 쇼핑의 확산,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라는 큰 변화에 직면한 유통업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대형 할인마트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신세계뿐만 아니라 까르푸나 월마트 등 이마트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글로벌 업체들도 휘청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통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이례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알디와 리들이었죠.
이 두 기업은 초저가 슈퍼마켓 전략을 통해 유통업계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한 리서치 조사 기관에 따르면 유럽 18개국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리들에서 쇼핑한 고객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달하며 알디는 유럽 가구 중 약 3분의 1 정도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유통업계 강자였던 까르푸와 테스코를 뛰어넘는 수치였죠. 이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상품군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대형마트와는 달리 취급하는 상품 수를 대폭 줄여 재고 관리와 공급망 운영을 효율화했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했죠. 또한 자체 브랜드 상품에 집중하여 중간 유통 단계를 제거하고 품질 높은 저가 제품을 대량 공급하며 PB 전문 매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매장 운영 역시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매장 크기를 애초에 작게 설계하고 단순한 레이아웃과 셀프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했죠. 신세계는 알디와 리들의 성공을 통해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면서도 기존 대형마트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유통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트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신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PL과 PB 제품에 공을 들이며 경쟁업체에 대비해서도 품질 좋은 PB 제품을 많이 내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못해? 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4년 12월 1차적으로 자체 상품 개발 프로젝트 TF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TF팀은 우선 이마트 내 식품 전문가 4명이 모여 조촐하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TF팀의 부담감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체 브랜드 확장 전략이 대두됐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야 했습니다. 이미 신세계를 포함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각자 나름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해왔지만 전혀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PB 제품을 쉽게 말해 싸구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도 싸구려기 때문에 PB 제품은 마트에서 카트에 가득 담기에는 뭔가 찜찜하고 부끄러운 제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자체 브랜드 제품의 이미지였죠. TF팀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일본의 무지와 캐나다의 노네임처럼 특별한 브랜드 없이 제품 구색을 갖춰 판매하는 모델을 발견, 브랜드 없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죠. 새로운 마트 유통 모델을 만드는데 브랜드가 없다니 조금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당시 TF팀에 속해 있던 노병관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TF팀은 출범 초기부터 실패해도 좋다, 무엇이든 제대로 한번 시도해보자는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지금까지 대형마트에서 기획한 사업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노브랜드입니다. 용진은 TF팀의 노브랜드의 기획을 듣고 난 후 실패를 하면 다른 곳에서 만회를 하면 되니 모두 발명가가 되라고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소수정예로 이루어졌던 TF팀이 결성된 이후 2015년 신세계는 이마트 내에 아예 비밀 프로젝트를 결성, 이름하여 52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52주 프로젝트는 이마트 내에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가격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바이어, 고객 서비스, 물류 등 이마트 전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상에 없던 상품과 가격을 만들어 새로운 이마트를 발명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유통사업의 미래가 달린 이 52주 발명 프로젝트의 수장은 용진 스스로 맡았으며 자신을 마스터 J라 칭했죠. 그리고 52주 발명 프로젝트를 통해 노브랜드로 내놓을 상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노브랜드의 컨셉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PB 상품과 비교해도 가격은 최대 60% 이상 저렴해야 하지만 제품력도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상품 디자인, 포장 등 기능 외의 것들은 모두 제거하며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노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탄생하게 되었죠.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하지만 오로지 노란 바탕에 검은색으로 노브랜드란 글씨가 전부인 이 디자인은 상품별로 이미지와 상품명만 바꿔놓으면 무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장 재질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과감히 저렴한 재질로 바꾸어 비용을 절감했죠. 심지어 제품의 용량도 한 가지 제품만 생산해 생산 라인, 재고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간 비용을 줄인다고 해도 제품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에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주 고객층으로 삼고 과한 기능은 모조리 빼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한겹 화장지였습니다. 잘 찢어지는 대신 가격이 일반 화장지보다 약 50% 저렴했기 때문에 극강의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일반 건전지보다 용량을 20에서 30% 줄이고 가격을 약 60% 낮춘 건전지를 만드는가 하면 앞뒤 길이가 길어서 원단이 많이 드는 기저귀와 달리 원단을 잘라내 가격을 약 20% 낮춘 기저귀,
해외 주문 생산으로 원가를 낮춰 가격을 800원대로 떨어뜨린 감자칩 등이 노브랜드의 초기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이런 제품들이 통할까? 너무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혹은 싼 맛에 물건을 집었던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기대 이상의 품질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건전지, 화장지, 물티슈 등 간단한 소비재와 감자칩, 초콜릿 등의 초기 노브랜드 제품군은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물론 과한 실험 정신으로 실패해 사라진 제품들도 많았지만 초창기 노브랜드의 인기몰이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품은 물티슈였습니다. 물티슈의 경우 기존 브랜드 제품들보다는 크기를 작게 만들고 플라스틱 덮개 없이 아무런 브랜드 없이 물티슈라고만 써서 노란색 노브랜드 포장 그대로 나갔는데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물티슈는 노브랜드 쇼핑 필수템으로 자리매김했죠. 또 노브랜드의 유명템으로 초콜릿도 한몫했는데요. 초콜릿의 경우 유럽의 초콜릿 원재료 값이 생각보다 매우 저렴하고 오히려 브랜드 값이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브랜드에 최적화된 제품이었습니다. 아몬드 등 견과류나 과일을 넣는 등의 복잡한 공정은 생략하고 유럽에서 딱 다크와 밀크 두 종류만 들여와 승부수를 띄웠죠. 그런데 이게 SNS상에서 해시태그를 타고 맛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베스트셀러 제품에 등극하고 맙니다. 이후 노브랜드 간식들은 다양한 라인을 확장하며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후 노브랜드 제품은 식품, 소형 가전을 막론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브랜드가 그동안 출시한 상품 수는 무려 3,000여 종에 이르며 이 중 고객 반응에 따라 일부 제품은 단종하면서 현재는 절반가량인 1,500여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브랜드의 인기는 론칭하자마자 이마트의 위기를 상쇄시킬 만큼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 파급력은 곧장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론칭 첫 해인 2015년에만 매출 234억 원을 달성하더니 5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현재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중인데요. 심지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고물가의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자 노브랜드의 가성비 제품들은 더욱 인기를 끌게 됩니다. 게다가 늘어난 1, 2인 가구에 맞춘 기능에만 충실한 가전제품들이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 대안으로 떠오르며 꾸준히 매출을 올려주고 있죠. 그러나 노브랜드 성공 과정에서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브랜드는 론칭 당시부터 캐나다 유통기업 로블로가 만든 노네임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카피캣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브랜드를 없애고 낮은 가격에 선보이는 콘셉트가 비슷한 점은 유통산업에서 벤치마킹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노란 바탕에 단순하게 새긴 제품명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겹치는 것은 표절에 가깝다고 꼬집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마트는 절대 표절이 아니다며 이 같은 콘셉트는 대형마트의 발전 단계에서 충분히 기획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이마트가 처음으로 초저가 상품 출시를 위해 적용한 것이다고 표절 논란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브랜드 포장에 노란색을 사용한 것은 이마트의 상징이기 때문이지 노네임을 카피한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많이 비슷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노브랜드가 2022년 3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신세계푸드가 대치동에 노브랜드 피자 1호점을 런칭하게 되는데요. 노브랜드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마트에서 파는 피자는 아니고 정식 피자 매장입니다. 그런데 노브랜드 피자는 오픈하자마자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고피자 대치 본점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죠. 카피가 아니라고 하기엔 원래 노브랜드의 상징이라고 큰소리치던 노란색 바탕은 쓰지도 않고 하필 고피자의 브랜드색인 주황색을 간판으로 버젓이 사용한 것부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유니폼과 앞치마 색까지도 유사했죠. 게다가 8분 내에 피자를 완성시키는 기술까지 고피자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논란에 비해 더욱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카피 논란이 있었던 것은 모두 해외 유명 기업이었던 데 반해 노브랜드 피자는 국내 중소 브랜드를 카피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노브랜드 피자를 론칭한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피자는 글로벌 피자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 출시된 브랜드로 매장 컬러는 기존 노브랜드 버거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선택한 색상이며 피자의 기술도 고피자와는 전혀 다른 차별점을 지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혁신을 내세운 것 치고는 해외 매장과 상품의 콘셉트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 카피캣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신세계에 줄곧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던 오명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비슷하길래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신세계 하면 떠오르는 카피캣 논란에 대해 잠깐 되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용진이 브랜드 기획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까지 나서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삐에로 쇼핑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데 삐에로 쇼핑이 오픈한 뒤
실제로 방문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하나같이 일본 잡화점 돈키호테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는 후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카피 논란이라기보다 대놓고 용진이 노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삐에로 쇼핑은 개점하기 전부터 이미 돈키호테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했다며 용진이 설명한 바 있지만 실제 삐에로 쇼핑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벤치마킹이 아니라 베낀 수준이라며 일침을 가해 그의 설명이 무색해졌죠. 심지어 국내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채 용진에게 뼈아픈 실패를 남긴 사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카피캣 논란의 주인공은 자주인데요. 자주는 일본 기업 세이브의 생활용품 전문점인 무인양품을 따라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로고의 폰트 및 매장의 인테리어 톤, 그리고 미니멀한 느낌의 상품 구성까지 자칫 한국판 유인양품인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지만 신세계 측은 이 역시 완전히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무인양품은 가구 상품이 중심이지만 자주는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이 중심이며 디자인도 무인양품과 전혀 다른 디자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끈질기게 쫓아오는 카피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2024년 자주는 이미지 변화를 위한 리브랜딩을 본격화하며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된 자주는 한옥 등 한국 전통미를 강조한 인테리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또 대표적인 카피캣 논란에는 신세계의 또 다른 성공작 중 하나인 스타필드도 있는데요. 스타필드는 1959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오픈을 한 세계적인 대형 복합 쇼핑몰 웨스트필드의 카피 버전이라는 오명이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필드가 카피던 벤치마킹이던 스타필드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엄청난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 용진 입장에서는 힘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카피캣 논란으로 자신의 업적이 얼룩지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대형 테마 복합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유통 모델은 신세계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지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라는 말은 2000년대쯤 들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 쇼핑 시설뿐 아니라 아쿠아리움, 영화관, 대형 서점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 공간을 포함한 쇼핑몰들을 복합 쇼핑몰이라고 불렀죠. 복합 쇼핑몰의 인기는 경제 발전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된 소비자들이 쇼핑 이외에 다른 여가 활동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세계 역시 이런 흐름에 따라 2009년 백화점 안에 스파랜드, 아이스링크장, 골프 연습장 등을 갖춘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선보였는데요. 이후 영등포 타임스퀘어, 롯데몰 김포공항점 등 더욱 거대한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유통기업 간의 복합 쇼핑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용진은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용진에게 도움을 준 건 바로 어머니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용진에게 지친 도시인들이 도회지 느낌의 세련된 교외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라 라는 조언을 해주었다는데요. 명희의 말에 영감을 얻은 용진은 복잡한 도심이 아닌 조용한 교외로 차를 끌고 나와 가족들과 함께 여가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교외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사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용진이 떠올린 교외형 복합 쇼핑몰은 기존 도심에 세워진 복합 쇼핑몰들에 비해 여러모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외로 나갈수록 도심보다 땅값이 저렴해 부지 면적을 대폭 늘려 쇼핑몰 규모를 키우기에 매우 용이했기 때문인데요. 적당히 도심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수도권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들 사이에서 고심한 끝에 마침내 최초 스타필드 매장의 위치는 경기도 하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9월 무려 1조 원을 들여 탄생시킨 스타필드 하남은 부지 면적 36,000평에 지하 4층, 지상 4층 건물의 총 면적 13만 3,000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탄생하게 됐는데요. 스타필드 하남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당시에 세운 국내 최대 규모라는 기록이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용진은 스타필드 하남을 단순한 복합 쇼핑몰이 아니라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300개 이상의 식음료 매장, 실내 워터파크, 스파, 30여 종 이상의 스포츠 시설이 한 곳에 모인 신세계 테마파크 느낌의 쇼핑몰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국내 쇼핑몰 최초로 테슬라, BMW, 현대 제네시스 등 자동차 브랜드 전시장을 매장에 입점시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필드 하남을 궁금해했는데요. 마침내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은 오픈한 지 3일 만에 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끌어모으며 용진의 쇼핑 테마파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누적 방문객은 무려 300만 명을 넘어섰죠. 게다가 스타필드에 방문한 고객들의 평균 체류 시간은 무려 5시간에 달했는데요. 고객들은 즐길거리가 풍부한 스타필드 매장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들을 소비했습니다.
스타필드의 성공을 지켜본 용진은 앞으로도 쇼핑과 여가가 융합되는 소비 트렌드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을 향해 고객들은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만 집중하지 않으며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을 찾아가 오랜 시간 머물며 가치를 얻고자 한다. 앞으로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21년 신세계는 인천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1,3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야구단의 이름은 신세계와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름을 딴 SSG 랜더스로 정해졌는데요. 당시 뜬금없이 유통기업이 왜 야구단을 인수했냐는 여론의 물음에 용진은 야구장에 있는 야구팬들의 시간을 훔치기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사실 2016년부터 큰 그림을 그려왔던 것이죠. 보통 기업들이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스포츠 팬들로부터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당시 신세계의 이례적인 행보에 언론은 신세계가 야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케팅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관중의 60%에 달하는 20, 30대 관객들에게 이마트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알린다던가 쿠팡과 같이 온라인 중심 유통업체들에게 빼앗긴 MZ세대 고객들의 관심을 되찾기 위한 전략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신세계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신세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야구단과의 독특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SSG 랜더스 홈구장인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 스타벅스, 노브랜드 버거, 이마트24 등 신세계 소유의 외식 및 유통 브랜드들을 죄다 입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랜더스 필드를 방문한 야구팬들은 자연스럽게 신세계 계열사들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신세계는 또 하나 놀라운 발표로 야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야구단 연고지인 인천 청라동에 돔구장을 갖춘 스타필드 청라점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쇼핑몰과 야구장을 결합하는 시도는 국내에서 생소한 방식이었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구장 운영 방식이었는데요. 특히 2017년 메이저리그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새로운 홈구장으로 지어진 4만 명 관중 규모의 트루이스트 파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트루이스트 파크 주변에는 배터리 애틀랜타라는 복합 쇼핑 문화단지가 있어 경기를 보고 나온 야구팬들이 배터리 애틀랜타 내의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실외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신세계는 스타필드 청라를 배터리 애틀랜타, 돔구장을 트루이스트 파크처럼 만들어 수만 명의 야구팬들이 신세계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자연스럽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먹고, 자고, 보고, 사고, 즐기는 모든 순간에 신세계의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2020년 신세계는 이 원대한 계획에 삽을 뜨기도 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거대한 위기를 만나면서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신세계를 무릎 꿇린 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순식간에 온라인 비대면 문화를 확산시켰고 그 와중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특히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방문을 피하고 비대면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유통의 중심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오랫동안 경쟁했던 쿠팡이 마침내 이마트의 매출액을 뛰어넘고 국내 유통 1위 기업의 자리를 빼앗아갔죠. 심지어 이마트는 같은 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손익 적자를 기록, 본격적으로 이마트 위기론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세계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마트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보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2021년 무려 4조 원을 들여 온라인 쇼핑몰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확보해 쿠팡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를 통한 압도적인 배송 경쟁력과 쿠팡 플레이까지 포함된 강력한 멤버십 제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쿠팡은 코로나 시기 오히려 놀라운 매출 성장률을 달성하며 5분기 연속 이마트의 매출액을 뛰어넘고 유통 1위 자리를 완전히 굳혀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마트의 주가는 2018년 이후 단 5년 만에 약 6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창사 이래 최저가를 기록, 시가총액이 2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M&A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자 신세계는 또 한 번 비장의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데요. 바로 중국 온라인 유통기업 알리바바와의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알리바바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강력한 온라인 유통 경쟁자였기 때문에 갑작스런 둘의 동맹에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같은 결정의 일각에서는 마침내 신세계가 쿠팡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알리바바에게 지마켓을 팔아버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위기로는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결국 동맹 발표 당일 온라인 유통 경쟁력 약화 우려에 이마트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나 하락하며 곤두박질 쳤죠. 신세계 내부에서 늘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던 이마트가 창사 이래 가장 크게 흔들리자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009년
용진이 대표로 취임한 이래 특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명의가 십수년 만에 다시 등판하며 신세계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한창 이마트 위기론에 불이 붙던 와중 신세계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체 임원 중 40%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는 명의가 새롭게 임명한 임원들로 교체되었는데요. 잘려나간 임원 중에는 정영진의 남자라 불릴 정도로 용진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던 이마트의 강희석 대표도 있었기에 언론에서는 명의가 강희석 대표를 경질함으로써 용진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언론이 명의의 인사권 행사에 주목한 이유는 명의가 지난 약 10수년간 신세계그룹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2010년 경영 수업을 마친 용진이 신세계그룹의 대표를 맡으면서 사실상 경영 승계가 대부분 이루어져 명의가 경영에 관여할 필요가 크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신세계를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으로 나누고 이마트는 아들 용진이, 백화점은 딸 유경이 맡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의는 경영 일선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명의가 직접 인사권을 휘두르며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섰으니 언론은 앞으로 신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등판한 지 2달 만에 신세계는 본업으로 돌아가 원래 잘하던 것에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전력 투구하던 온라인 유통사업 투자 속도를 늦추고 오프라인 유통사업에 더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쿠팡과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온라인 사업보다는 기존의 신세계를 일으켰던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등의 오프라인 유통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도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들 대신 경영을 이어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생각한 명의는 2024년 3월 용진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승진시키고 자신은 총괄 회장으로서 그룹의 총수를 담당, 신세계그룹의 운전대를 완전히 용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한편 2024년 10월에는 딸 유경 또한 신세계백화점 회장으로 승진, 앞서 삼성과 신세계가 계열 분리를 했듯이 이마트와 신세계도 계열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마트와 신세계는 남매가 각각 독자적으로 경영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이었던 2025년 1월 신세계는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진이 명의가 가지고 있던 이마트 지분 10%를 모두 사들이면서 아주 오랜 시간 걸렸던 승계 작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인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만 자그마치 2,14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증여가 아닌 주식 매매를 택했는가에 대해 용진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증여세가 비싸다 한들 60% 최고 세율을 적용해도 약 1천억 원대 초반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용진은 증여가 아닌 어머니의 지분을 매매하는 방식을 택했죠. 이에 대해 신세계는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오너의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싸게 산 만큼 주가도 높일 자신도 있다는 각오로 이 같은 선택을 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한 기업 분석 전문기관에 따르면 2023년 9월 신세계그룹 CEO들의 대규모 변경, 특히 이마트 대표이사의 변경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명희 총괄회장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면서 정 회장 입장에선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것인데요. 이 추정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어쨌든 신세계의 길고 긴 승계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사업은 용진이, 백화점은 유경이 맡아 유통업계의 왕자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과연 신세계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유통업에서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총 10편의 신세계 장편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백과사전 장편을 쓸 때마다 한 기업의 탄생과 도약은 단순히 사업의 성공을 넘어 한 국가의 산업과 문화를 바꾸는 큰 물결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는 하는데요. 신세계그룹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새 기준들을 만들며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왔습니다. 그 수많은 역사를 단 10편의 이야기로 압축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리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신세계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상 신세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